미국 정부가 2020 회계연도에 인도-태평양 정책 집행에 2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1천만 달러가 책정됐는데 인권 증진 목적의 활동에 국한됐습니다. 최근 미 의회가 승인한 2020 회계연도 한반도 관련 예산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 정부 부처들에 대한 2020 회계연도 패키지 예산안이 최근 의회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이 중 국무부 해외활동 예산에는 아시아 정책 체계를 포괄적으로 담은 아리아법과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시행을 위한 2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제정된 아리아법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는 법으로 2019 회계연도 도중 제정돼 그동안 부분 예산을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총예산을 승인받음으로써 행정부는 아리아법에 담긴 인도-태평양 정책을 완전히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리아법 제정을 주도한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예산 승인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 외교정책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의 독재자와 베이징의 공산주의자, 프놈펜의 인권 유린자에게는 안 좋은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안심법으로도 불리는 아리아법은 한국과 일본, 호주를 아시아 핵심 동맹국으로 두고 인도와 타이완과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심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의 목표는 최대 압박과 관여 캠페인을 통한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라고 명시했습니다. 아리아법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군사, 외교, 경제적 관여 증진을 위해 2023년까지 매년 1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예산에는 북한의 정보 자유 노력을 위한 연간 최소 1천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의회는 행정부가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관리하는 경제지원기금에 최소 40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으로 배정하고 관련 활동을 위해 추가로 600만 달러를 비영리 민간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기금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도 국무부 예산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단, 국제방송 운영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 조치가 이번 회계연도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조 제한 대상국은 캄보디아로 전 회계연도까지 포함됐던 이집트와 미얀마는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 대한 8,2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원조는 캄보디아 정부가 특히 대북 제재 이행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같은 영내 안보와 안정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제공됩니다. 국방부 활동 예산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북한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하고 확인하는 활동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예산 지출이 허용됩니다. 이번 회계연도 패키지 예산안과는 별도로 처리된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미정부 당국의 활동 예산 중 일부는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조사와 평가 활동에 투입됩니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은 국무부, 재무부 정보 담당 차관보와의 협의를 통해 물자 거래부터 노동 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 등 북한 정권의 수입원이 되는 최소 12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기근 기자. 미국 항공모함 2척이 7함대 작전구역에 전진 배치됐다. 23일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항공모함 시어더 루스벨트호
니미츠호가 지난 21일부터 필리핀 해에서 작전 활동에 나섰다. 미군은 이들 항모가 7함대 구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해군 7함대 작전구역에는 한반도도 포함된다. 미국이 남중국 해 등에서 중국 대군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항모 2척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정세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군은 항모 2척을 비롯한 항모 타격단이 방공훈련, 해상감시, 장거리 공격, 기동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커커 제11항모 타격단장은 우리의 작전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항행 자유와 합법적 바다 이용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루스벨트 항모 타격단은 유도미사일 순양함 벙커일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베이스라인 7을 최초 탑재한 알레이워크급, 이지스 구축함 러셀함,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담 등으로 구성됐다. 니미츠 항모 타격단은 유도미사일 순양함 프린스턴함,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터릿함, 이지스 구축함 렐프 존슨함 등으로 이루어졌다. 두 척의 항모에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E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해상작전 헬기 등 각각 7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됐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가 모항인 로널드 레이건호까지 가세하면 세 척의 항모가 7함대 작전구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 세계 항모강습단의 전력 가치는 45조 원에 이른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레이건, 루스벨트, 니미츠호 등 세 척이 동해 한국작전구역에 동시 진입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바 있다. 당시 한국 해군이 항모 세 척과 연합훈련을 한 것은 장군 이후 처음이었다. 1968년 푸에블로 후나포 사건 때도 항모 세 척이 한반도에 출동했으나 이번처럼 세 척이 가깝게 있지 않았다. 이들 항모는 북한 도발 시 한반도 인근서 무력 시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미 공군의 대표적 핵전략 자산인 B-52H 전략 폭격기도 필리핀해 인근에서 포착됐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B-52H 전략 폭격기 2대가 전날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필리핀해 인근으로 이동했다. B-52H가 필리핀해에서 항모전단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B-52H는 이달 17일과 19일에도 일본 인근을 비행한 바 있다. B-52H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략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전략자산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1,200만 장의 대남 비방 비라를 제작했다고 밝히고 최전방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구축한 22일에는 한미 정찰기 8대가량이 동시에 출격해 대북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에 따르면 한국 공군의 항공통제기 피스-I 1대와 미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 1대, 주한 미군 정찰기 가드레일 6대 등이 대북 감시 비행을 했다. 한미 정찰기 8대가 같은 날 출격해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한미 정찰기의 대북 감시 비행 횟수가 늘고 대북 정보 분석 요원들도 증강됐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은 신형 항공모함 산둥함을 취역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을 잘 보면 한 가지 외부적 특징을 알 수 있다. 비행갑판 앞부분이 평평하지 않고 경사져 있다. 우리 눈에 익숙한 미국 항공모함에는 없는 특징이다. 이것은 그 항공모함이 항공기의 바람장비로 캐터폴트 대신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겨울철에 스키를 탈 때 경사진 점프대에서 뛰면 잠시 동안이나마 하늘을 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체 동력을 갖춘 항공기를 경사로로 바람시키면 훨씬 짧은 활주 거리로도 이륙에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물건이다. 항공모함의 비행 갑판은 생각외로 좁은 곳이다.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비행 갑판 길이는 332m. 현재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인 FA-18 호넷의 최소 이륙 활주거리가 518m, 착륙 활주거리가 762m임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턱도 없다. 때문에 항공모함에서는 정상적인 활주거리보다 훨씬 짧은 거리 내에서도 항공기의 발착함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가 필요하다. 항공모함 건조 및 운용에 관해서 현재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나라인 미국은 좁은 항공모함 비행 갑판 상에서의 바람을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해 해결하고 있다. 원래 캐터펄트는 화약이 발명되기 이전 전쟁에서 적이 성벽 너머로 돌멩이나 포탄 등 투사체를 쏘아보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공성병기인 투석기의 이름이다. 생각해보면 항공모함에 장착되는 캐터펄트도 투사체 대신 항공기를 쏘아보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고정입 항공기는 적절한 속도를 내야 비행에 충분한 양력을 얻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해전을 다룬 최신 영화 미드웨이에서도 항공모함이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자 바람 중이던 항공기가 제대로 뜨지 못하고 추락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 속 항공모함은 캐터펄트가 없이 항공기의 엔진 추력과 항공모함의 속도만으로 비행에 필요한 양력을 얻었기에 벌어진 참사였다. 따라서 항공기를 좁은 공간 내에서 빠르게 가속시켜주는 것이 캐터펄트의 역할이다. 최초로 캐터펄트를 사용한 바람이 성공한 것은 무려 1912년의 일이었다. 초기의 캐터펄트는 사용되는 동력도 압축 공기, 화약, 로켓 등 다양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도 모든 항공모함에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인 1950년대 수중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캐터펄트가 영국에서 처음 실용화된다. 물을 끓여 수중기를 만들면 부피가 1600배 증가하는데 이때 생기는 엄청난 압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수중기를 사용하는 캐터펄트는 기존의 캐터펄트에 비해 동력의 힘과 내구성 면에서 훨씬 탁월하다. 현재 쓰이고 있는 미국 GS-13-1 모델의 경우 99m의 활주거리만으로 36톤의 함재기를 2초 만에 260km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다. 함재기의 이륙 종량 면에서 스키 점프 방식보다 훨씬 우수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때문에 이후 영국, 미국, 프랑스 항공모함은 수중기 사용 캐터펄트를 바람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이들과 경쟁하는 국가들인 구소련과 중국은 21세기 현재까지도 항공모함의 캐터펄트를 실용화해 싣지 못했다. 경항공모함을 준비 중인 일본 역시 캐터펄트를 항공모함에 싣는 대신 수직 이착륙기인 F-35B를 함재기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수중기 사용 캐터펄트도 단점이 있다. 부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나쁘다. 운용에도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다. 너무 거칠고 급격한 가속을 주기 때문에 항공기 기체에 가하는 스트레스도 크다. 뜨거운 고압 증기를 사용하므로 사고 시 화재 위험성도 높다. 때문에 여러 군사 강대국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연구 중에 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동력원은 수중기가 아닌 전기다. 이 전기를 전자석과 선형 유도 전동기에 공급해 작동시킨다. 전자석을 이용해 캐터펄트 셔틀과 거기에 연결된 항공기를 항공모함 선체에서 어느 정도 띄워 주행 저항을 없앤 다음 캐터펄트 셔틀의 가속에는 선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자기 부상 열차와 동일한 원리다. 미 해군은 차세대 항공모함인 제랄드 R. 포드급 항공모함에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모함에 캐터펄트를 달지 못했던 러시아와 중국도 이를 연구하고 있다.